그 YH 사건은 한웅국 교수님 강의 자료도 있으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마지막만 설명해 봅시다. 그 YH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 시민 당사를 점거하고 이 노동자들이 농성을 했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니까 YH 무역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정부가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그 와중에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김영삼 총재까지 막 끌려 나오면서 당시 뭐 엄청났죠. 김영삼 민주투사로 막 끌려나오는 모습 올려서 보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김영삼 총재를 제명시켜버리는 결의를 국회에서 합니다. 정부 주도로. 그래서 6명 의원이 사퇴해버렸어요. 그래서 김영삼 의원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던 그 부산 마산에서 그 대제 항쟁이 일어나서 그때 부산 지역에서만 파출소 21개가 불타거나 파괴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김재규가 민심 완전히 박정희를 버렸다 돌아섰다 판단하고 내부에서 균열이 생겨서 결국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진 거잖아요. 노동자 투쟁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예를 여실히 보여준 거죠. YH 노동자들이 신민당사 농성하게 되고 김영삼 제명으로 이어지고 분마항쟁이 발생하고 김재규가 박정희를 적함으로써 유신 정권이 몰락을 가져온 도화선이 YH 투쟁이었던 겁니다. 당시 만났던 노동자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놀리듯 말하곤 했어요. 거봐, 결국 노동자들이 정권을 무너뜨렸지. 대학생들은 맨날 싸워봐야 잡혀가기나 했지. 뭐 한 거 있어?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진 않았어요. 한국처럼 민주운동 과정에 학생운동이 큰 힘을 발휘한 예는 거의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한 사건으로 1000명 이상의 대학생이 구속되면서 그렇게 학생운동이 민주화에 영향을 끼친 예도 흔치 않아요. 그래서 설명하자면 길지만 꼭 이렇게 볼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는 뜻입니다. 광주항쟁 이념과 민주운동의 결합, 이것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광주항쟁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그냥 그림과 사진만 몇 장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생략할게요.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나이 때쯤 겪었던 일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수많은 증거 중에 일부만 본 겁니다.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은 뒤 민주운동 예전과 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데 노동운동이, 학생운동이, 민주운동이 급격히 이념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70년대 학생운동하면서 썼던 유인물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글 쓰는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고 뭐 초등학교 때 100일장 나가 상도 타고 이러니까 제가 글 잘 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예반 활동했고 중고등학교 때도 상도 좀 받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글 쓰는 연장으로 학보사 기자를 했고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선배들이 어느 날 오더니 이런 내용의 유인물을 한번 써보라고 다 1학년 학생들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열심히 그 다음날 모여서 쫙 발표를 했는데 선배들이 제가 쓴 글이 제일 잘 썼다고 이걸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지필 열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쓴 놈 읽어라. 그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그걸. 혁명서를.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건데 우리가 썼던 유인물은 영탄조였습니다. 아, 대학은 자유와 진리의 광장이며 광주항쟁을 겪은 다음부터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념적으로 일종의 태제를 제시하는 유인물 한 장을 써도 그렇게 쓰기 시작했던 거죠. 이념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게요. 친구 김희계에 대한 나의 부채감. 5월 나는 수배된 학생이었습니다. 운 좋게 부천 원미동 설과학에 취업해서 2달 동안 석유 배달하면서 숨어서 지내 잡혔습니다. 사장이 꽤 젊은 사람이었는데 거기 거실에 딱 보니까 책꽂이에 자상계 창작가 비평 영인본이 쫙 꽂혀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받아줄 수 있었던 거죠.
양기자씨 소설 옴미동 사람들의 무대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13평형 5층 주거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슈퍼마켓, 전파사, 석유가게, 서점, 복덕방, 중국 음식점이 나란히 있는 상가에 바로 그 석유가게가 내가 2달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가게들 종업원들끼리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트레이닝복도 갖춰 입고 조기 축제도 만들자 이러다가 제가 잡혔는데, 내가 그렇게 숨어서 석유 배달을 다니던 그때 나의 친구 김희기는 종로가 기독교 방송국의 5층 난간에서 계엄군의 정갑차위로 추진했습니다. 그때 성심, 지금 가톨릭 대학이죠. 성심여대 가는 길이 송내에서부터 가는 길이 비포장 흙길이었어요. 그때는 그 자전거 타고 소유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가 뿌린 몇 장 안 되는 인물 동포에게 드리는 글에서 그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주에 수백 명의 시민이 죽고 있는데 동포라는 당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광주에 있다가 이걸 서울에 알리는 사명을 띠고 탈출했던 거잖아요. 김유기 씨가. 이게 그가 뿌렸던 유인물의 큰 대목입니다.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간에 몇 번 더 나와요. 유인물 중간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총칼을 국민의 가슴팍에 들이대고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수백 명이나 죽이고 있는데 동포란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나는 옴미동의 골목 석유가게 잘 숨어 있었다. 내가 기독교 방송 중간간에서 한떨기꽃처럼 계엄문의 장갑차림을 날리고 있을 때 나는 부천 옴미동 어느 골목에 잘 숨어 있었다. 석유 배달하다가 중국 음식점 철가방 소녀를 만나 즐거운 수다를 하기도 하고, 다방에 배달 갔다가 종업원들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석유가게 옆 서점에 들어가 만화책을 수십 권씩이나 읽기도 하면서 잘 숨어 있었다. 그때 베르사유의 장미 이런 게 막 나올 때예요. 올레스의 창 막 수십 권짜리 만화. 러시아 혁명 나오고 프랑스 혁명 나오잖아요. 그 만화책에 보면. 김희기가 뿌린 유물의 제목과 그 내용을 전해 들으며 나는 그렇게 다 대답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 숨죽여 울었지요. 김희기 장례식을 치렀던 선배가 한참 세월이 지난 뒤 허름한 술집에서 나를 만났을 때 술잔을 가운데 놓고 말했어요.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다 숨어버리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놈들만 남아서 김희기 장례를 치렀다. 애새끼들이 얼마나 꼭꼭 숨어버렸는지 의계 관을 웅갈 사람조차 모자란 거야. 똑똑한 놈들은 다 숨어버리고 멍청한 놈들끼리 남아서 의계 장례를 치렀다. 의계 관을 웅갈 놈이 없더라고. 너 인마 나쁜 놈이야. 난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것이 80년대 10년 동안 나의 가슴속에 살아있었던 화두였던 거죠. 나의 친구 김희기가 기독교 방송국 6층 난간에서 계엄군의 장갑차비로 몸을 날리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한 부채감이 80년대 10년 세월 동안 나를 비롯한 많은 운동원 활동가들을 가히 늘리게 한 거죠. 줄자와 최소한 수만 명의 활동가들이 붙들려가 고문을 당하고 징역을 가면서도 민중운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최소값은 그 부채감이었습니다. 굳이 역사와 운동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인간이라면 그 부채감에 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최소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그런 부채감은 우리에게 굴하지 않는 신념의 뿌리가 됐고 적어도 나에겐 그랬습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김희기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부끄럽게도 숨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너 죽었다는 말 듣고 나도 열심히 살았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채감이 80년을 버티게 한 우리의 무게의 최소값이었습니다. 노동자들과 80년 5월 자신이 광주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메모용 화이트보드에 총을 들었을 것인가 라고 적었습니다. 그 메모를 40년 넘도록 지우지 못하고 살았죠. 이게 그 메모입니다. 작년에 제 아내가 지웠어요.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지웠더라고요. 이걸 이삿짐 정리하면서 집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이걸 지웠어요. 뭐 지울 때도 됐죠. 이제 40년 동안 봤으니까. 야, 그 대충 살자고 그까이 거 이건 제 딸이 적은 겁니다. 초등학생일 때. 자, 이제 거대한 화산 87년 노동자 대투쟁까지 왔네요.
우리나라 연간 노동쟁의 건수가 대략 100여 건 내외예요. 좀 많으면 120건, 적으면 한 80건. 1년 동안 100건 정도의 노동쟁의가 발생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87년 7, 8월 동안 3,241건의 노동쟁의가 발생, 이게 노동부 통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0건 파업이 벌어지는 사회에서 2달 동안 3,000건 이상의 파업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한국 전쟁보다 나라가 더 시끄러웠다는 뜻입니다. 3,000개 전투가 거의 동시에 벌어졌으니까. 거의 대부분 선투쟁 후협상 형식의 불법 파업이었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수는 122만 명으로 당 10일 이상 사업체 총 노동자 333만 명의 37%에 달했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분위기는 88년, 89년까지 이어졌어요. 우리가 노동상담 활동하면서 1년에 민주노조를 1개, 2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깨졌어요. 이때 하루에 몇 개씩 만들었습니다. 어느 공단, 어느 공장 앞에 노동자 200명이 모여있대. 자가용 없을 때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설립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설립청에 하지 않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 넣어도 신고필증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받기 어려운 신고필증이. 야,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노조를 하루에 몇 개씩 만들었습니다. 86년부터 89년까지 노동조합 수는 2,600개에서 7,800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40년 동안 만든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노동조합을 그 몇 달 동안 만든 겁니다. 노동조합원 수도 이렇게 늘어서요. 100만 명에서 193만 명으로 3년 노동조합 수는 3배, 조합원 수는 80% 정도 증가한 겁니다. 네, 당시 이랬던 일들이에요. 거의 매일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구로공단 운동장으로 기억합니다. 노동자 대회를 석 달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모습이 뉴스시간 1000마리를 장식했어요. 그때 9시 뉴스, 8시 뉴스가 없고 다 9시 뉴스 할 때였는데 딱 켜면 1000마디가 항상 이겁니다. 뭐 광주에 몇십만 명, 울산에 몇십만 명, 대전에 몇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걸 거의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근대 이후 세계노동사에 일찍 이런 장면은 없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그때까지 외국에 안 나갔는데, 왜냐하면 내 발로 북녘 땅을 밟기 전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 이런 결심을 어릴 때 철없이 했기 때문에 안 나갔어요, 저는. 초청장이 와도 안 나갔어요, 외국에서. 다 다른 사람 줬습니다. 금강산 한번 갔다 온 다음부터 외국을 갔어요, 저는. 그래서 외국 많이 안 나간 편인데, 외국에 학회에 가거나 이러면요, 한국 대표가 발언할 땐 조용해진대요. 쉬는 시간에 한국 대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어떻게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대 이후에 발생했을까?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 결성, 전노협 출범, 민주노총의 창설로 이어졌고, 96년, 97년 총파업 투쟁을 거쳐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립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무렵 김포에서 여의도 당사까지 찾아온 8순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도 잘 써지지 않는구만 하시면서 당원 가입 신청서에 꼬박꼬박 내용을 기입하셨죠. 꼬깃꼬깃 구기증들 하나씩 피며 당비를 냈던 8순 할아버지 김덕봉 당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지들의 수건이었죠. 이렇게 당이 건설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석자 없이 죽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했겠소. 적들은 망하고 민중이 승리하는 필연이 꼭 올 것입니다. 내 남은 생을 그날을 위해 더욱 애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그래도 있었던 겁니다. 법률방송에 인터뷰를 3번이나 했어요, 제가. 진보적인 방송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아는 PD가 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보수적인 사이에 끼어서 했습니다. 3번이나 했어요. 1부, 2부, 3부 3번 하는 인터뷰입니다. 1부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건 저를 표현한 아나운서가 억압받는 노동자를 위해 노동상담 한계를 걸어오신 하중강 성공에 대해 노동아카데미 교수.
학생운동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머니 영향이 컸다면서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74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4월 1학년이었던 나는 처음 데모를 주동하게 되면서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사흘 동안 내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뭉갰습니다. 잡혀가거나 고문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20년 동안 갖고 왔던 가문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를 망설이게 한 거죠.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이 있었습니다. 일가지집 모일 때마다 주입받았어요. 2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몰락한 하씨 가문을 네가 이렇게 세워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가지고 있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게 가장 저를 망설이게 했어요. 어머니가 가끔 방문을 열어보시고 아무 말 없이 다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어머니가 중학교 다니는 여동생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반 접는 동그란 밥상이 있어요. 밥을 푸시던 동작까지 기억나요. 오빠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의 내용을 엄마는 잘 모른다. 너도 역시 잘 모르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오빠가 지금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자. 바르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오빠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최소한 그렇게라도 이해하자. 잠시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엄마가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잖아. 그렇게 가르쳐온 의미로서 이번에 오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아무 말도 않기로 했다. 그 말씀을 내 얼굴 보지 못한 채 동생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평범한 가정주부인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오랫동안 그게 궁금했어요. 돌이켜보면 어머니에게 신기한 기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밴댕이가 올라왔어요, 상에. 어릴 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작은 생선에 잔가시가 많은 줄 아니? 모르겠는데요.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야. 가시가 많으면 먹다가 목에 걸릴 거 아니야. 어릴 때도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가시가 많으면 아는 것은 먹힌 다음이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자기는 죽지만 동료를 먹지 않잖아. 동료를 구하잖아. 그게 희생이다. 이런 게 어머니 몇 가지가 있어. 신기한 이런 말씀이. 그런 격려를 받고도 결단 내리지 못해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틀 지난 선배들과 함께 감방을 빌려 이틀 동안 꼬박 등사기로 밀어낸 유물 뭉치를 담요 박스에 담아 학교담을 넘었죠. 새벽에. 이게 그날 모습입니다. 제가 학보사 기자니까 학보사 사진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주더라고요. 20살의 하종각입니다. 유실헌법 폐지하라. 구수학생 석방하라. 결의문 낭독하던 모습이죠. 그날 저녁 나를 연행하는 형사는 차 안에서 야 임마 손에 묻은 등산이라도 좀 지고 잡히든지 라고 혀를 찼습니다. 형사가 봐도 닦았던 거죠. 그건 뺄 수 없는 증거니까. 연애 7명 학생 중에서 유일한 1학년이었던 나는 대공부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에 섰다는 감격으로 눈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안 잡혀갔으면 평범하게 살았죠. 근데 이러고 잡혀가니까 그다음부터 평범한 삶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8.7 노동자 대투쟁이 터졌어요.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수만 명씩 모여 집회를 벌이는 장 2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천문을 장식한 겁니다. 87년 여름 어느 날 TV에 물끄러미 바라본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말은 안 하고 살았지만 사실 내가 정평 좋아버렸다. 40년 동안 남편에게도 말을 못하고 살았지만 내가 정평 좋아버렸어. 화신백화점 강당을 비롯해 연대를 하던 날 40년 전 얘기를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간밤에 죽창에 찔려 죽고 그래 다들 열심히 했지. 6.25 사변 때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 노동자 간부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모두 다 죽었는데
똑똑하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잘생기고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었다. 사실은 너보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후배 한 놈이 내가 이걸 글로 썼더니 어머니가 형을 잘생겼는 줄 아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똑똑하고 잘생겼는 줄 아나 보죠. 믿고길래 아이고 또 그렇게도 보는구나 싶어서 뺐어요. 제가. 이게 어머니가 하신 얘기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이제 일산병원을 다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김포 평화가 보입니다. 외곽순환국도 항상 그 얘기 수십 번 더 하셨어. 저 동네 거기 살았어. 그 대현 선배가 희자 쓰고 말 잘하고 잘생기고 저 동네 살았다. 이걸 수십 번 더 얘기하십니다. 그도 지날 때마다. 그날 난 비로소 해먹은 숙제를 풀었어요. 천여시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2년 남짓 겪었던 전평 노동조 활동이 그 뒤남은 평생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것이요. 남한사회 노동자 활동을 한다는 그토록 엄중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 모습. 왼쪽은 저 돌 때 찍은 사진이고요. 가운데가 칠순 때고요. 오른쪽이 비교적 최근인데 올해 99 되셨고요. 아직도 건강하셔요. 다행히. 아버님은 3년 전에 99세 돌아가셔서 저도 최소한 그때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99세로 행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생선가시 이야기는요. 전평 활동할 때 콘센트 막사 수련회 할 때 거기서 들은 얘기들인 거예요. 저 같은 강사가 그때 와가지고 얘기했겠죠. 40년 동안 살을 맞대고 살던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 비밀을 감히 공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세상이 바로 8.27 노동자 대투쟁인 겁니다. 그 8.27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가 바로 지금 한국 노동운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민주운동은 지금 그 전통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장하준 교수입니다. 이건 요것보다 딴 걸 먼저 합시다. 이건 마무리할 때 할게요. 이건 굉장히 한웅구 교수님 자주 쓰는 사진인데 도청 앞에 산자와 죽은 자가 얽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잖아요. 바로 얘입니다. 가족이 일러주는 모습이에요. 이건 뭘까요? 아주 비슷한 사진입니다. 닮았어요, 꽤. 이 사진은 롯데호텔 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한 모습입니다. 테러 진압 부대가 한국에 처음 투입된 곳이 이것입니다. 1000여 명이 파업하는데 3000여 명을 투입했으니까 병력을. 한국 테러 현장이 없었거든요. 훈련만 받았을 뿐인데 여기 처음 투입했어요.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가를 매일 연습한 병력이 여기 투입된 겁니다. 노동자들보다 3배나 많이.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역대 정권 구성 노동자 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 때 군사정권이 끝나고 나서 문민정부가 들어섰을 때 5년 동안 632명이 구속됐습니다. 일주일 2명꼴이었어요.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 892명이 구속돼서 일주일 3명꼴이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는 1000명 이상 구속돼서 일주일 4명꼴로 구속됐어요. 구성노동자 지원활동하는 친구가 담요를 일주일 2장씩 넣다가 3장씩 넣다가 나중에 4장씩 넣은 거예요. 물론 참여정부 때 노동운동이 더 활발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노동운동이 활발해졌다고 노동자가 그에 비례해서 구속되면 그건 절대 개혁정부가 아닌 겁니다. 언론으로가 파업을 했어요. KBMC가 동시에 파업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박근혜 정부 말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파업을 주도했던 부위원장이 김민식 씨가 안산노동대학 첫 강의로 왔을 때 같이 구호도 외쳤고 이분이 개발한 특별한 구호 외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그때 유행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예능 PD이기 때문에 논스톱 감독이었고 조인성을 발굴한 그런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내 내조의 여왕 드라마 히트시켰던 드라마 감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안산노동대학 첫 강의 끝이고 이걸 SNS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다. 병신도 인재 파업에 육갑을 떨어요. 당장 비난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명박근혜 때는 다들 뭐 하셨나요? 진압방이 무서웠나요? 문재인이 만만한가요? 제발 국민들 눈치 좀 보고 일들 하시죠. 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조 새끼들이 우리의 촛불에 무임승차하는 하루의 느낌이 있음. 촛불 집회 때 노조 깃발 못 들었잖아요. 제가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렸던 집회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대고 외치면 그 깃발 내리세요! 노동자들 깃발을 못 들었어요. 박근혜 촛불 집회 때는. 남태령 이후에 달라진 게 그건 거죠. 문화방송 해직 기자가 5명이고 비제작부서 발령 기자가 50명입니다. 200여 건의 비제작부서 부당 발령을 받았어요. 영업사원으로, 뭐 스케이트장 관리원으로, 아나운서, PD 기자들이 200여 명이 쫓겨나서 100여 명이 제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200여 명이 제자리에 쫓겨났을까요? 싸웠으니까 그동안 계속 박근혜 이명박 때도.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진압봉이 무서워 정권에 맞서 싸우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에 파업을 하는 못난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시민에게 제가 할 수 없이 답했습니다. 언론 노동자들은 그동안 계속 싸워왔다. 당신이 관심을 몰랐을 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죠.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바꿉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알 만큼 열심히 싸우지는 못한 것 아니오.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지금 시인하는 겁니까? 밤새 싸웠어요. 수십 명이 달려와서 댓글을 달고 싸웁니다. 17년 단 한 번 실수로 2,400원 미입금했다고 해고된 버스 노동자가 대법에서 해고 확정됐다. 이 판사가 최근에 물의를 빚었던 그 판사죠. 호남고속은 그를 해고시키기 위해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을 계약하면서 변호사비만 1억 1만 원을 썼다. 그가 노조원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버스 회사가 카드 없이 현금으로 버스 요금 낼 때는요, 관행상 그 요금 통해서 하루에 바카스 한 병, 담배 한 각씩 사서 피게 용인했어요. 노조를 만들면 이 사람이 10년이 했다. 10년 동안 횡령한 금액이 고감만 따져도 얼마다 해고하는 겁니다. 표적해서. 딴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적폐를 없애려고 문통이 국정 정상화를 빨리 하려는데 당신이 지지하는 민노총을 비롯한 소위 노동자 집단은 무슨 짓을 하고 있죠? 지지하는지 어떤지 의견 띄워보시죠. 9년을 찍소리 못하고 지내고 1년을 더 못 참겠다고 국민들 눈을 어지럽히고 있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인 겁니다. 누가 9년을 찍소리 못해요? 김지숙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309일 동안 크레인 농성을 한 사람이에요. 한진중공업에서. 오른쪽은 제가 부산에 가서 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이렇게 후레쉬로 신호하면서 저 크레인 꼭대기에 김지수 있었거든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누가 찍어서 이걸 올렸어요. 요즘 비밀이 없습니다. 하정강 교수가 김지수 동지와 통화하고 있다. 김지수 씨가 여기 댓글을 달았어요. 뒷모습은 고딩이네.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9년 동안 찍소리 못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공비정의 노조가 민주노 앞에서 큰절한 이유, 민주노 가입하기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비정규직이 얼마나 민주노총이 가입을 안 받아주면 대의원대회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절을 한다, 가입시켜달라고. 이 사진이 막, 이 멘트로 막 수백 개 돌았습니다. 이tweet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분노했죠. 제가 할 수 없이 대응했어요.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찾아와 큰절 올리고 있는 사진이 민주노총이 가입하기를 어려운 줄 몰랐다는 제목으로 퍼졌다. 정의롭고 양심적인 시민들은 대기업 정규직만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이 수표 갑질한다고 호응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진은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의 징계를 받아 조합원 자격 잃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찾아와 호소하는 모습이지 비정규직도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긴 지금 단과대학이 없지만 되게 총학생회가 있고 단과대 학생회가 있어요. 단과대 학생회에서 누구를 징계했어요. 간부가 비리가 있다든가 잘못을 해서. 그럼 그 징계당한 단과대 학생회 간부가 총학생회 와서 자기를 간부로 받아달라고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총학생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서 해결해야지. 어떻게든 잘못됐어도.
그 징계가 부당할 수 있으나 민주노총 본부에서 하나조직 징계를 무시하고 직가입을 받는 데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인 겁니다. 밤새 싸웠어요. 당시 정의당입니다. 저 권호구인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인 건 2008년 기아차 노조가 유일함. 기아차도 얼마 전 노조에서 비정규직만 내쫓았음. 심상정 지지하는 민주노총 노조 중 비정규직 가입 노조는 없음. 거의 비슷한 시각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권영국 후보에게 가질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각을. 진짜예요? 민주노총에 비정규직 없어요? 근데 왜 정의당이랑 맨날 비정규직 위하는 척 하는 거예요?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 그럼 가르쳐 줍니다. 와서 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조만 있어요. 기아자동차에서 비정 노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배제시켰어요. 정규직 노조가. 민주노총에 무슨 비정규직이나 다청회사 노동자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날 민주노총은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만 남습니다. 그런 기성노조에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알바들이 따로 그들끼리 연대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정의로운 사람들이죠. 전부 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서 노동문제 전문가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글들을 쏟아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합은 17만 명 중 30%가 비정규직이고 기아차 비정규직은 분리됐어도 여전히 민주노총 소속이다. 기아차 노조는 1사1로 조직을 실천한 노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 조직에 있었습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술을 가지고 회사가 교섭에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부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어. 선별해서. 그러면 나 너무 비정규직이었지만 정규직 되고 싶었어. 부분적으로 절반의 승리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회사가 순차적으로 다 정규직화 시켜준다니까 순서도 기다렸다가 우리 정규직 됩시다. 받아들입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한 명도 정규직 신청하지 말고 버티다가 같이 싸워서 동시에 정규직화 되자. 원칙대로 가자. 부분적으로 굴복하고 들어가지 말자. 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따로 갈라섭시다. 그래서 그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졌던 거지 한쪽이 한쪽을 쫓아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눠졌어도 계속 다 민주노총 소속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 비정조합원 비율이 민주노총은 25%, 광노총 6%였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국노총하고 싸우지 않을까요? 민주노총과 싸우면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싸우지 않는 조직이니까. 민주노총은 계속 싸우는 조직입니다. 최저임금제, 비정규직화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앞을 개방했어요. 그랬더니 불법 첫말부터 민노총이 설치하더라. 이 사람은 전임 부대변인입니다. 그 정당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이곳에서 천막 설치 투자 엄두가 안 났나? 총 맞을까봐 불법 엄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청와대 농성장이 아니라 강화문 정부청산 농성장이고 이 농성장이 설치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훨씬 이전인 2016년 11월 1일부터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이곳에 천막 설치 투자 엄두가 안 났나? 총 맞을까봐? 라는 이재성 전 부대변인의 말은 우선 팩트가 틀렸습니다. 청와대 앞은 지금도 낮에 비닐 한 장 못 칩니다. 조금 전에 농성 노동자가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거든요. 차은호 동지에게. 아사히 글라스. 상황이 어때? 8번 철거당했다가 그 그늘막 하나 겨우 쳤대요. 며칠 만에.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군요. 절대 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철거했어요. 그랬더니 기어이 3개월 된 정부가 10개월 된 농성장을 정리하느냐, 농성장을 철거한다고 투쟁한 노동자가 사라지느냐, 철거당하면서 노동자가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제가 인용했습니다. 정부 서울 정사업 등 광화문 광장 쪽에 설치된 무허가 농성 천막 3곳이 2일 오전 전격 철거됐다. 불법 점거하고 있었네요. 합법적으로 하세요.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일이 대표될 수 있어요. 불법의 농성 없음. 왜 아직도 노동운동을 길거리에 천막치고 통행 방해하는 구태를 못 면하나. 이러면서 또 피해자인 척하겠지. 정당한 권리도 적법 범위에서 행사하십시오. 이런 충고합니다.
불법 국민도 탈법 정치인, 비리 정치인, 비리 공무원만큼 적폐 중 적폐다. 노동자가 불법으로 싸우지 않았으면요, 대한민국 아직도 전교조와 공무노조가 없었을 겁니다. 전교조가 불법 상태 출발했으니까 2,000명 해직당한 거고, 공무노조가 불법인 상태 싸우니까 3,000명 이상이 징계당한 거예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싸워서는 노동운동은 결국 확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분단의 장벽이 쳐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비난이 계속 저 댓글로 달고 밤새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했듯이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건 동물들도 하는 일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각자가 투쟁하는 게 무슨 감동을 주냐. 노동자 총파업이나 철거문 투쟁인이 하는 것들 일도 감동이 없다. 오히려 강남 좌파도 존경스럽다. 이게 대자비처럼 되풀이될 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최규석 작가 웹툰 송곳이 원작입니다. 최규석 작가 작품 중에 여러분 더 친숙한 게 있습니다. 지옥과 계시록도 최규석 작가 웹툰이 원작이에요. 6년 동안 준비했고 4년 동안 네이버 엔터 10년 걸려 완성한 대작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드라마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매 회마다 이 드라마는 2003년 6월 어느 날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거 2003년으로 잡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여정부가 출범했거든요. 그때도 노무운동은 탄압당했어요. 참여정부에서도. 김지 열사가 죽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음으로 정하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서 만났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냐. 노무현 대통령이. 시대가 바뀌었으니 노동운동이 바뀌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죽여가면서 싸울 거야. 그런 뜻이 아니냐?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다행히도. 너무 안타까워서. 노동자가 죽는 게 안타까우니까 이제 죽지 말고 싸웁시다. 그런 뜻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비웃은 것처럼 말할 사람은 아닙니다. 좀 믿기로 했어요. 그래 그 말을. 죽지 말고 싸웁시다. 그런 뜻이었다. 그게. 더 이상 죽음으로 정하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것이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전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시민과 노동운동이 분리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민과 노동운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그런 가능성이 남태령 대첩 이후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여러 명에게 들었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민족 조끼를 입고 누가 대신 계산해줬다. 그럴 일 없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받았다. 조끼 입고 탔다가. 내가 괜찮다고 해도 내가 꼭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굳이 나를 자기 자리에 앉히더라 그 사람이. 그런 일은 남태령 대첩 이후에 응원봉이 위원총 머리띠와 만나면서 벌어진 일들인 겁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강사가 더 잘 설명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분단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이 분야 권위자가 한홍구 교수라 참 말하기 그런데 좀 잠깐 나가 있으면 안 되나? 보세요. 이제 조짐이 있었어요. 계엄에 대해서는 3대 역사기관장을 모두 뉴라이트 성향학자로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 인식을 젊은 세대에 강요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동북아 역사 이사장에 취임시켰어요. 친일파들을 미화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일제 쌀 반출은 수탈한 수출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책을 공동 저자로 썼던 사람을 한국과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은 만만한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으로 역사 사업을 담당하는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관들이에요. 박사과정 역사학자가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 지원 받지 못하면 논문 한 편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 막강한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 명예를 회복을 강조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어요. 그럼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계엄까지 나온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떤 세계관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지시까지 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시했는데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문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정당이 있어요. 어떤 논리로 이게 가능할까요? 법원을 무참히 침탈했습니다. 제가 74년 처음 잡아갔으니까 운동권에 몸 담은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고 출입문을 부순 적은 있어요. 법원을 건드린 적은 50년 세월 동안 없었거든요. 부마항쟁 때도 파출소 21개가 불탔거나 파괴됐지만 법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도대체 극우 세력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폭도들을 처벌하자는데 반대합니다. 그런 정당입니다. 민주노총이라면 풀어줬을 거야. 비아냥거리면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정당의 후보가 40몇 %를 받았습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에 무엇을 배운 것일까? 이해가 안 되죠? 이 영화 보면 이해됩니다. 조인성은 신임검사예요. 정우성은 부장검사입니다. 신임검사가 부장검사가 개최한 파티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차마 눈 뜨고 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박차고 나오려는데 그 다음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폭력적 장면 다 빼고 청소년 관람 가로 편집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이게 역사식인 거, 이 사람들 역사식인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다 말로가 안 좋았어요. 근데 딱 이 사람과 그 밑에 몇 명인 겁니다. 이들을 앞세우고 자기 기득권을 챙겼던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그 기득권이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없는 겁니다. 이 만평이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한국 사회는 일제 때 이후 기득권을 더 연장시키려는 수구보 세력과 잘못 고쳐 역사를 바로 세우는 민주 진보 세력이 모든 분야에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은 이겁니다. 민주와 진보의 차이도 엄청 크지만 정당도 보수정당, 진보정당 나뉘어져 있고 언론도 보수언론, 진보언론 나뉘어져 있고 노동조합도 어영노조와 민주노조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립구도고 결국 낡은 시선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유효한 도구예요. 아직까지는 이런 시각이.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해방 뒤에도 지배세력을 형성한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만 손해라는 이기적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민지 40년, 분단 80년, 군사정부 30년도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의 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으로 보수화된 겁니다.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오른쪽에 다 치우쳐버린 거예요. 한국 사회는 나는 정치성의 중립이야. 진보도 보수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나라가 볼 때 거의 다 극우 세력이잖아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가수 하림 씨하고 세라 씨와 같이 진행했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그대 리스펙트. 이 두 가수의 공통점은 노동에 관심이 있는 연예인이라는 거고요. 특히 세라 씨는 인권을 침해당한 연습생들을 자주 찾아와 챙겨줘서 우리가 아이돌 노무사 이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7번 제작했던 프로그램이 일하는 그대 리스펙트, 노동자를 존경하자 이런 취지 제목이죠. 한 회당 2직종의 노동자를 초청해서 14직종의 노동자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출연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했던 설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노동을 좀 천시하는 풍조가 있을까요? 노동자가 많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노동을 천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해서요. 근데 전세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렇거든요. 네. 지금 분단이라는 특별한 정치 상황이 70년 넘게 지속되는 나라는 전세 우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후에 있는 집권당의 영식이 노동당이고 다른 신문도 노동신문이니까 우리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속도의 두려움 이런 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요, 무슨 세력 아니야? 이런 세력 있잖아요. 빨갱이. 다른 나라는 좀 무시해도 무슨 세력이야? 이렇게 두려움은 없거든요. 네, 이런 특이한 정서를 이제 다 아시겠지만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레드 컴플렉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실제 노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안산 지역의 SJM이라는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노동조합원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 병력이 아니라 용역 경비들입니다. 노동자 용역 깡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 용역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정도의 장비로 파업을 진압할 수 있다. 이걸 자랑하는 회사고, 이 회사의 홍보이사가 영화배우 김보성 씨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퇴했어요. 그런 회사인 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면서. 당시 폭행당한 노동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갔더니 다행히 무사히 잘 근무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했대요. 21세기 문명사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노동운동 불순 세력이야. 이런 정서가 사람들에게 먹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폭행을 자행했던 용역회사 이사가 시사인과 인터뷰를 당당히 말했습니다. 종북 세력을 때려잡는다는 사명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가 당하지 않는 탄압입니다. 80년 세월 분단국 대한민국에서만 노동자가 당하는 탄압인 거죠. 비상계엄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실체가 불분명한 종북 세력 척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런 폭도들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근데 그 정당의 후보가 41% 이상을 득표합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썼던 칼럼 중에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극우 보수력 생각을 조금이라도 짐작해보기 위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몇 가지 경청해봤어요. 집회 발언 직접 듣기도 하고 온라인 행사 강의도 들어보고 동영상도 찾아봤습니다. 내용뿐이 아니라 음성조차 내 인내심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북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나마 젊은 사람들의 발언을 꽤 오랜 시간 참고 들어봤습니다. 몇 개만 요약해 소개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거나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양식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주장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동안 우리 사회 병이 깊어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인내를 강요해서 죄송한데요. 그나마 참을 만한 것만 제가 3개 추린 겁니다. 제가 하루 종일 편집했어요. 식구들이 짜증냈습니다. 그저 그만 좀 들을 수 없냐고 그 소리 좀. 이걸 수십 번 들으면서 편집을 해야 됐으니까 나중에 헤드폰 쓰고 편집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내심 발휘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세요. 북한 간섭을 많죠? 니들이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그렇게 북한이 좋냐? 북한이 지금 지키지 못하면 이제 자유대한민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황풍 옵니다, 이때부터. 근데 항상 이때 울어요,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정강훈 목사하고 7년인가 같이 활동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말로. 자, 다음 청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얘네는 다 민노총의 전문 시위꾼이야. 돈 받고 시위하는 시위로 돈 버는 애들이야. 여기처럼 그냥 할 말 있어서 나온 사람들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종교가 없고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나왔냐면 전 공산당이 싫어요. 이 나라가 공산화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지켰습니다. 물론 피로 지켰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지켰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지켰는데 이거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산당은 그냥 악이에요. 이거 옳고 그러면 문제입니다. 이거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뭐 됩니까?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북한 드럼 나가는 거 사실이잖아요. 이거 그렇지 아닙니까? 공사로부터 꼭
젊은 여성 22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잠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키우고 있는 활동가인 것 같아요. 그 진영에서. 아직 잘하진 못하더라고요. 대통령을 국민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 2030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간첩인지도 모르고 막 국가 세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문재인 판문점을 당해서 김정은한테 국가 생존 비밀을 건네는 사실조차 모르고 이재명이 김일성생과 박경대에 간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연수원에서 90명의 민간인이 발견된 거 다들 아시죠? 대통령도 못 들어가서 개헌대로서 겨우 들어갔는데 거기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사람 목숨 이용하는 거 좋아하면서 왜 그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고 뉴스 내보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정말 민주당은 간첩이고 민노총도 간첩이고 문재인도 이재명도 다 간첩이고 진짜 그래 우리나라 이렇게 망쳐놓을 동안 방관하고 있던 국민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한남동 집회에서 찍은 영상들인데요. 이게 다 먹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명 다 했잖아요. 언론이 보도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 본 겁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유튜버만 본 거죠. 레드 컴플렉스가 깔려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직접 겪은 세대보다 과장된 선동에 노출된 청년 세대 공포심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진술할 때 윤석열이 간첩이라는 단어만 25번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땐 코미디지만 이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빨갱이 죽여도 좋다는 섬전물이 등장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스님이 이분은 항상 이거 들고 나옵니다.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법원조차 이미 정북 좌익 빨갱이 판사들이 점령했다는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거죠. 자파 판사 척결해야 돼.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법원에 들어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정규조 30년 동안 맞서 싸웠다는 교사가 집회 나서 호소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30년 동안 교사로 있으면서 정규조에 당해온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감정, 예술 생각 다 무시됩니다. 모든 것은 당을 위하여, 이념을 위하여 노선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노선에 따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까지 물들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교사가 나와서 당당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들어가서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50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전업으로 치료사고 대구 지역 청년들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행사 장소 명칭이 7호 사구래요. 75년 4월 9일일까?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8명의 인혁당 사건 희생자를 기억하는 작은 공간이고 그래도 경북대에 성공대 학생 같은 학생 요만큼 있더라고요. 그래도 노동 문제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 요만큼 모였어요. 내 나이 20살에 발생했던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인생의 분기점이 됐다. 송로가 기독교 방송 2층 강당에 열렸던 식국기도회에서 사법형사 끌려나가던 수복을 입은 유가족의 모습과 그들이 외쳤던 새소리 같은 비명이 46년 세월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인혁당 조작입니다. 이 두 마디를 다 못하고 끌려나가던 입을 틀어막혀서. 이런 천인 공로가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든 시민들과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학보사 기자인데 그 저널리스트잖아. 학보사 기자도 사랑 활동가들은 그 부채가 자유로울 수 없다. 죽어서 그 사람들 만나면 당신이 죽은 뒤에도 그 열심히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부담, 다짐이 7, 80년대 활동가들을 버티게 한 무기였다. 제대로 끝자리가 7호 사고입니다. 유동 이야기는 시간 남으려고 했는데 넘어간 것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했네 그래도 오늘. 자,
장가준 교수입니다. 경제학분야 세계적인 석학이죠. 제가 아는 것만으로 5번 서울대 경제학과에 신청했지만 못 들어오고 있어요. 줄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형적인 사실 비주류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이분은. 그런데 정형적인 자본의 측면에서 경제를 연구한 줄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똘똘 뭉쳐서 33분의 1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김윤수행 교수님이 33분의 1이었잖아요. 이 책 속표지에 있는 글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얼마나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이 200년 동안, 100년 동안, 50년 동안 누군가 계속 싸우며 활동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항상 어느 사회나 있었어요. 사회는 그들의 주장대로 변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0년, 100년, 50년 걸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월 동안 3가지만 바뀌었습니까? 수만 가지의 제도가 바뀐 겁니다.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사회는 반드시 변화한다. 제가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보기도 했지만 지금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곧 끝나고 나가실 텐데 나가시다가 이런 강의 저한테 3시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곳을 붙들려가 조사받다가 막 컴컴한 지하실까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몇 년 다녀올 만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이 강의 때문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는 항상 주변부에서 활동했어요. 학생운동도 노동운동도. 상담은 노동운동 중심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불과한 겁니다. 전 주변인이었기 때문에 전국 단위 조직의 직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청년이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서 그런 20, 30대 4번 잡혀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제가 생성형 AI가 하도 관심에 집중이 되길래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하정광은 어떤 사람입니까? AI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하정광은 한국의 노동운동가로 40년간 노동상담 강연 등을 해왔습니다. 그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통닭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노동자의 삶과 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통닭거리 가게 일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AI 개발자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얘가 설명을 잘 그럴듯하게 하는데 사실과 거짓을 자기 말로 섞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거짓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개발자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개발자가 쓴 글에서 읽었어요, 직접. 그런데 제가 대학원 수업할 때 그런 과제를 냅니다. AI에게 노동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답 중에 거짓을 찾아내시오. 쉽지 않습니다. 워낙 노동 문제는 거짓된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근거 없이 거짓말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어떤 근거로 AI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 짐작되는 게 있습니다. 제 인터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통닭에 고문을 당한 적이 있었다. 통닭에는 가장 기초적인 고문 중에 하나인데 형태에 따라 고문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통닭구이, 비녀꽂기. 이게 물고문, 전기고문 전 단계인데도 물고문, 전기고문까지는 안 당했어요. 통닭구이, 비녀꽂기까지만 당해봤어요. 오래전 자신을 간첩장에서 소개한 대공 경찰 붙들려가 며칠 밤을 거꾸로 매달려 있다시피 한 끝에 아낀 후배 이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잃는 후배 이름 때문에 그때 4명의 후배들이 감옥에 갔어요. 한 놈이 와서 또 한 놈 말하고 그 놈이 와서 또 한 놈 말하고 고문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형길 마시고 싶은 후배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밥도 사고 술도 샀습니다. 제가 꼰대처럼 물었습니다. 그때 선배니까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느냐고 물어 한 후배가 답했습니다. 가 선배도 매를 이기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내가 미안합니까? 그러면 후배들은 끝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삶을 못 살았어요. 목재 공장에 취업했고 을지로 인쇄골목에서 일했고 학교 뒤 복사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내가 주장처럼 이 바다에 남아있는 그런 인연들 때문이다. 두꺼운 책에서 읽은 폼나는 철학이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 철학이나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철학이 없으면 그 행동은 껍데기예요. 우리가 그 철학 갖추기 위해서 이런 강의도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여서 책 읽고 노동운동에 공부했다고 잡혀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12월 3일 전까지의 생각이에요. 제가 12월 3일을 경과하면서 이 뒤에 물음표를 적었습니다. 그 뒤에 쓴 칼럼입니다. 고문당해서 돌아갈 뻔했는데 그랬던 겁니다. 그날 이 사진 보면요, 국회 상황이 결국 만만치 않았어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이 겹치면서 계엄이 무위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얼굴을 서로 볼 수 있으며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지막 동영상 하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곳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더 없을 때도 모자랐어. 내 걸림돌 같은 인간들.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은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지식들을 일가 친척이 모인 명절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 사람들에게. 동창회 가서 친구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야, 너 다른 나라 어떤 줄 아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은 말 들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넌 또 이상한 소리 어디서 듣고 왔냐? 그런 반응일 겁니다. 항상 우리 걸림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작은 결론, 걸림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사회 민중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민중운동이 세상을 더 인간도 바람직하게 바꾸는 겁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그걸 노동운동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게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예요. 열심히 활동하면 실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활동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시민들로 민중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40분에 맞추면 된다고 그랬는데 1분밖에 제가 일찍 못 끝냈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는 질문을 강요하지는 않네, 근데. 예. 노동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노동해방에 대해서 구호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구호인지 모르는 사람들 아닌가 그건 제가 볼 때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노동해방의 개념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대중적인 슬로건으로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동운동하는 조직들이 더 이상 노동해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동해방은 분명히 체제 변혁을 포함시켜야 돼요. 자본주의 체제를 다른 체제로 바꾸는, 지금 우리 노동운동이 민주노총부터 전면적으로 그걸 내세우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그 용어가 더 이상 듣기 어려운 용어가 됐어요. 그게 한이 맺힌 사람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우리 사이 희망인 거죠. 노동해방은 일단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개인의 노동해방이 다 달라요. 노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노동해방은 뭡니까? 대답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노동해방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노동해방은 현장에 들어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탄압받지 않고 노동자 간부를 하는 거야. 이런 소박한 것이 노동해방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노동해방일 수도 있고, 자본주의 체제가 저는요 명확하게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자본주의가 인간을 왜곡하는 현상에 대한 해답이 상당 부분 아직 사회주의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의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게 되게 삼인주의일 수도 있고, 최소한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시장 경제주의를 벗어나서 삼인주의적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 노동해방일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노동해방이라는 구호가 노동운동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